안녕하세요. 컨텐츠를 리뷰하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그 K-pop 데몬 헌터스에 이어서 요즘 넷플릭스 영화 탑 10에 들어간 게 84제곱미터라는 강하늘 주연의 영화인데, 어쨌든 84제곱미터라는 점에서 이제 부동산을 다루는 최부심 채널에서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가 스릴러의 호러물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쯤에 혼자 보는데 중간에 정말 그 화면이랑 멀어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특히 그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막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인터폰에 비치는 그 모습이 거의 그 기생충에서 뭔가 씬이 바뀌던 그 느낌. 그래서 완전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몰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는 지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초반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힘들게 봤고요. 다 본 상태에서는 우리 채널이 또 뭐 리뷰를 하는 거니까 뭐 스포를 다 해야지. 그냥 본 사람만 와. 안 본 사람은 저리 가시오. 일단 본 상태에서는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강하늘이 연끌을 하죠. 연끌을 하는데, 그래서 주택가격 급상승기에 10억 9천에 매수콜을 해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사고 있었는데, 매도자가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11억이 되는데, 11억이 되니까 어떻게 막 갑자기 11억을 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니까 뒤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손님 말고도 고객은 많아, 그럼 안 사실래요? 하니까 뒤에서 막 마스크 쓴 사람들이 다 막 기웃기웃 하죠. 그랬더니 강한일이 어쩔 수 없이 그걸 11억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정확히 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파리가 날리면은 저점이고 바글바글하면 보통 고점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증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 테이블에서 막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게 뭔가 신빙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빠지냐? 8억 7천만 원까지 빠지는 거죠. 결국 11억까지 올라서 연끌을 했었다가, 그때는 심지어 부부였는데 연끌하고 나서 8억 7천으로 빠지고 나서 보여줬을 때는 이미 바로 별거를 한 상태였어요. 아마 원리금을 갚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다뤘던 것 같고요. 현실은 보통 와이프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남편분이 세계 경제 위기와 거시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의 대침체를 얘기하면서 집을 잘 못 샀다가 그 집값이 대상승을 기록한 다음에 남편분이 집에서 굉장히 경제적 입지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카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인데, 어쨌든 현실은 그거를 연끌에 산 강하늘이 8억대로 하락을 하는 것을 이제 못 버티게 되죠. 원리금 때문에. 연끌이 그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주담대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회사 대출도 받고 신용 대출도 받고, 그리고 5만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마련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20년, 21년 그럴 때는 막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고, 그 집에 또 지방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또 담보로 돈 지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현실성이 높았고, 근데 결국 무너지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을 못 하면서 이제 강하늘이 투잡을 뜨게 되는 거죠. 배달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또 여기서 30대들 약간 성나가는 멘트가,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코인으로 대박이 나면서 퇴사를 또 해버리게 되고, 자기는 연끌에 빚 갚느라 투잡 뛰고 완전 힘든데 저 사람은 코인 대박으로 막 퇴사하고 이러니까 막 그 마음이, 강하늘이 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그 마음이 올라오고, 주변에 나오는 여러 다른 분 배우들이 되게 깐죽거리는 조역 연기를 또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막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낄낄거리면서 혹은 굉장히 무섭게 보는 그런 게 막 복합적인 감정을 주면서 영화 전반부는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부만 놓고 보면은 뭐 제가 감히 별점 줄 포지션은 아니지만은 10점 만점 기준 8점 이상 줄 수 있는 웰메이드 영화인데, 후반부를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개연성이 갑자기 나락으로 가고, 복선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개연성이 나락으로 하고 이러면서 뭔가 3점 주기도 아까운 그런 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서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영화가 결국 강하늘이 그 돈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코인으로 퇴사한 그 사람을 술 먹으면서 곤죽을 만들어 가지고 코인 리딩방을 알아낸 다음에 그 코인 리딩방의 정보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늘이 8억 7천짜리를 8억 5천에 금매로 내놓고, 금매로 내놓은 8억 5천에서 계약금 8,500만 원을 수취한 다음에 그거를 코인에 넣어서, 그 코인이 세력이 손댄 코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8배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 815% 상승을 보고 매도해야 되는데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영화의 뭔가 논리적인 무맥락을 만들어내는 게 그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경찰에 잡혀가는데 테이저건을 맞고도 그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장면.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 장면이고 매도를 하고 영화가 거기서 끝났다면 오히려 한 6, 7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 해피아워가 펼쳐지면서. 그런데 그거를 매도를 못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계좌를 보니까 99.8% 하락돼 있고 소위 말하는 루나테라 사태가 터진 거죠. 루나테라 사태로 계약금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층간소음이 결국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신축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이 저렇게 심해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역시나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엮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뒷이야기는 얘기를 하면은 뭐 너 무슨 얘기를 하냐 막 이렇게 할 뭐 매우 개연성 없는 얘기가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설사의 횡포라든가 뭐 부실 시공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전반적인 그 고발의식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그 동층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 거지를 조종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막 사람도 죽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락이 없습니다. 뒷부분은 그냥 저도 보면서 뭐야 이렇게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파트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봐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주연의 그 영화도 극장에서 봤고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초반에 되게 뭔가 했는데 갑자기 대지진이 오면서 이제 콘크리트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근데 그래도 그 영화는 뒤에까지 뭔가 서사가 있고 약간의 생존형 환타지잖아요. 서사가 있고 쫙 하면서 약간 좀 선 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뭐 전세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실거주자와 전세를 차별하는 그 한국 고유의 정서 이런 게 막 나올 때는 되게 리얼하게 봤는데 이번에 84제곱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13층에서 올라온 임차인이 임차인이라고 막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런 정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을 뻔했었던 영화가 조금 스토리가 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렇게 가면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교훈을 좀 얻자면은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살 때 이런 거죠. 올라갈 것만 생각해서 사시는데 실제로 아파트도 자산시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처럼 11억짜리가 8억 5천에 갈 수가 있죠. 22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실거래 지수가 22% 빠졌고 개별주택은 3, 40%가 빠졌었기 때문에 11억짜리가 뭐 7, 8억 가는 거거든요. 매수할 때 그래서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11억에 사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하락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어디까지 빠지면은 내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택은 이런 겁니다. 대출 받고 사거나 전세를 끼고 사거나 결국은 똑같은 건데요. 매매가가 하락했다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소위 영끌족과 비투족이 존버를 하잖아요. 투자가 실패하면은 존버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존버를 못하는 건 언제 못하게 되냐면 현금 흐름 문제가 생기면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게 가격이 얼마 하락하면 내가 문제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정도를 하면서 대출 이만큼 받았는데 금리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내 원리금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결국은 매매가가 빠져가지고 자산을 파는 경우는 생각보다 저조하고요. 매매가가 빠진 것보다는 전세가 빠지면서 역전세로 현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리가 튀면서 DSR을 초과하고 그러면서 현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든요. 결국 자산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일 때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분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를 하실 때 매매가가 뭐 난 뭐 한 15% 빠져도 괜찮아 이런 건 당연히 괜찮지만 내가 여기서 20% 30% 넘는 캐시플로우 부담이 생겨도 내가 괜찮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DSR도 이런 개념 때문에 나온 건데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 안 좋은 상황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는 돌이켜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영끌, 비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그 다음에 부실시공.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던 그 의식은 풍성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에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자기적이고 좀 인위적이고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은 뭐 영끌이나 비투나 이런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소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층간소음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파면서 특정한 부분을 이제
쫙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영화의 그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감이 많이 됐는데, 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이런 걸 비판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더 더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결국은 기승전 서사와 맥락이 되게 좀 더 매끄럽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생충이 될 뻔할 수도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냥 좋았던 거는 강하늘 연기가 너무 좋았고, 특히 마지막에 그 코인 매도하는 중간적인 장면에서는 제가 그 매도 버튼을 대신 눌러주고 싶어서 막 화면에 막 매도 했는데, 어쨌든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해피한 영화가 되었다면 강하늘 이미지가 굉장히 맞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 어쨌든 부동산을 주제로 한 영화는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자기적인 그런 영상보다는 또 뭔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담담히 담아내면 또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약간 주제 넘은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그리고 안 좋아졌을 때를 염두에 둬서 항상 의식을 하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는 어쨌든 지금도 뭐 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K컬처는 전반적인 그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넷플릭스 2분기 실적에서 드러났지만 아시아 마켓이 큰 마켓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 마켓 사이즈는 마켓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거고, 애초에 서비스가 북미 지역이니까 그런 거지, 전반적인 그 포텐셜을 보자면은 작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80제곱미터는 전반부는 너무 재밌었고 후반부는 아쉬운 영화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